S.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9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 5분이고요. 개미스쿨 시간 들어가기 전에 경제상식 퀴즈 정답부터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정답은 인턴이었습니다. 인턴.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들이 일정 기간 회사에 다니면서 실무 경험을 쌓는 것을 뜻하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유형도 있고 또 단순히 체험만 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도 많이 또 경험을 하고 계시고 주변에도 많이들 있나 보네요. 7732님이 대학교 4학년 딸이 작년에 인턴 7개월 하고 등록금이랑 생활비에 사용을 했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인턴을 7개월 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등록금까지 직접 마련을 했어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2563님, 인턴의 업무 범위 설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복사나 문서 전달 등의 간단한 업무만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정직원 업무를 시키기도 해서 인턴의 취지가 퇴색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근데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그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회사도 어찌됐든 간에 필요하니까 뽑는 거잖아요. 그냥 이력서에 한 줄 누구 대신 넣어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작은 회사는 또 작은 회사대로 큰 회사는 또 큰 회사대로 인턴을 또 활용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막 마련을 하는 거죠. 그리고 3887님, 저는 버스 기사인데요. 인턴 기간 동안 습관이 정말 중요해요. 와, 지혜로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턴 생활 3개월이라 하더라도 그 주변에서 선배들이 다 보고 있는 거죠. 저 친구 어떤 친구인가? 실제로 우리랑 같이 앞으로 정직원이 돼서 일할 만한가? 그러니까 하다못해 쓰레기 하나 버리는 습관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는 거. 모든 게 또 실시간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거고요. 3887님 진짜 중요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487님은 우리 아들도 지금 인턴 생활하고 있는데 정규직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요즘 또 취업이 쉽지 않다 보니까 많은 또 인턴 분들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비용이 들지 않는 KBS 콩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고요. 오늘 증시 상황 역시나 좋습니다. 오르기만 하면 사상 최고치. 오늘도 그렇습니다. 0.77% 오른 3,472, 3,470선까지 코스피는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9% 오른 870.94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웬일로 4.5%나 급등하고 있고요. 사실상 코스피 지수 상승을 또 이끌고 있는 셈인데요. 83,000원대까지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약보합 정도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3.6% 올라갑니다. 또 지난주까지는 안 좋았던 현대차가 1.8% 반등, 현대중공업도 1.8% 반등, 두산에너빌리티도 3% 이상 반등하고 있고요. 코스피 시총 1위 삼성전자가 급등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코스닥의 시총 1위 알테오젠도 6, 7% 정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관련주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증시에서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1397원, 1397원대를 나타내고 있고요. 1400원 근접하면서 올라가다가 그래도 그 문턱까지는 넘질 않고 있는 흐름이고요. 과연 코스피의 이런 강세가 얼마나 이어질까요? 개미스쿨 시간에 이분과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인 김학균 전무와 함께합니다. 전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코스피가 굉장히 강하네요. 예, 연일 안 가본 길을 올라서고 있습니다. 이제 3,500까지도 30포인트 남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기세라면은 머지않아 네, 가능할까요? 뭐가요? 3,500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3,500이요? 이게 사실 이제 네, 우리가 막 코스피 3,000 시대 이야기하던 게 올해 네. 초만 하더라도 뭔 소리야? 막 이런 이야기 있었거든요. 네, 네. 조금씩 근접하고 사실 있습니다. 주가라고 하는 거는 잘 모르는 거지만 네. 코로나 직후에 많은 나라 시장이 유동성이 풀리면서 사상 최고치를 쳤고요. 그러다가 이제 2022년에 또 다 같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끄러졌습니다. 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근데 대부분의 나라가
2021년에 기록했던 고점을 뭐 2023년, 2024년이 넘어가면서 네. 몇 년째 사상 최고치 행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그랬죠. 네, 그렇다 그러면 뭐 한국만 그 길을 가지 말라는 법은 없죠. 또 다만 이제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앞서갔던 나라, 특히 이제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게 될 경우에 그런 여파가 뭐 한국으로 뭐 옮겨올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게 고점이 어디인지를 맞추기는 힘든 게임인 것 같아요. 한번 꺾이는 거 보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꺾이는 어깨에서 보고 야 고점이 지났나 보구나 하고 좀 사후적으로 판단 내리는 게 저는 뭐 정석이라고 본다면 뭐 제가 뭐 주가를 알아서가 아니라 뭐 여기서 뭐 더 오르는 게 버거운 수준이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뭐 우리 시장 PBR 1.1배 조금 넘어섰고 PER 12배 정도라 그러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지만은 이게 버블이라고 말하기는 좀 힘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굳이 생각한다 그러면 내적으로 조정의 계기가 생긴다라기보다는 해외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을 때 그 여파가 좀 올 수가 있는데 그건 우리가 뭐 계산하기는 힘든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글로벌 증시가 다 같이 좋은 흐름이니까 뭐 이런 기조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PBR 1.1배. 네. 주가 순자산 가치. 그러니까 10,000원짜리가 11,000원에 거래되는 거니까 해외 뭐 2배, 3배 시장보다는 훨씬 더 네. 저렴한 셈이고. 여전히 뭐 글로벌 증시 중에서 제일 낮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인데 이게 해결이 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좀 완화가 될 거란 기대가 이제 상당히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코리아 프리미엄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평가만 해소가 되더라도 사실 상당히 오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나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어쨌든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정책에 기댄 바가 굉장히 큰데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상속세 부과 금액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배당 분리과세 세율이라든가 논란이 좀 많았었는데 뭐 최근에 대통령께서도 이제 분리과세 같은 것도 좀 이제 논의해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이제 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뭐 이런 기대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하는 게 근간에 깔려 있다 그러면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사실 더 못 오를 이유는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평가만 해소되더라도 사실상 PBR이라는 게 주가 순자산 배율. 우리나라는 0.8에서 네. 과열돼 봐야 1.2 막 그 안에 막 있었었는데 네. 해외만큼만 올라도 그러니까 한 1.3까지만 올라도 3,900까지는 갈 수 있다. 이런 계산들도 네, 나오더라고요. 지금 사실 1.3인 나라도 별로 없습니다. 이제 동북아 나라들이 PBR이 낮았는데요. 예. 뭐 대만은 우리의 2배가 넘고요. 이제 일본이나 아니면 중국 정도 수준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나라가 한 1.5배 내외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제 생각에는 뭐 4천 정도는 뭐 저평가의 완화라는 것만으로 갈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보면 쉽게 3,500, 3,600 갈 것 같지만 그 길이 또 이제 우여곡절일 수 있고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작은 파동을. 예컨대 8월에도 주가가 쉬었잖아요. 네. 그럼 이게 뭐 조정이고 다시 박스 피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올라갈 때는 생각보다 더 많이 오르는 게 주가고 반대로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 생각에는 제가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드렸지만 예단하는 것보다 시장이 주는 신호를 어쨌든 올라가는 게 꺾이려면 조정이 나와야 꺾이는 거잖아요. 네네. 조정의 초기 국면에서 저의 표현으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천정은 알 수가 없지만 상투는 알 수가 없지만 꺾이는 어깨 국면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 전까지는 미리 예단하게 되면 강세장에서 실수할 수 있어요. 뭐 여기 얼마나 더 오를지 제가 확신을 갖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생각보다 더 오를 수 있는 게 주가기 때문에 지금은 예단하기보다 시장이 보여주는 신호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후적으로 좀 잘 해석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뭐 꺾이는 어깨에 대한 신호는 전혀 안 나오니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이 올라가고 있는 국면이 머리, 어깨, 발, 무릎 뭐 어깨인지 목 네. 근처인지 머리인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내려오는 부분의 어깨는 아니라는 거. 그 네. 하나는 아직 안 알 수 있는 내려왔으니까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평가만 해소되더라도 우리 시장은 더 올라갈 여지도 더 있어 보이는 거고 사실 그 저평가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도 내놓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 뉴욕 유엔 총회 가는 김에 뉴욕에서 또 이른바 K 증시 세일즈를 하고 온다 하더라고요. 네. 글로벌 이제 월가의 사람들도 미팅을 한다고 하고 분명히 거기에서도 어떻게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정책 의지에 대한 질문들도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네, 사실 뭐 꼭 정책이란 게 주식하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저는 뭐 쓰여질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는 게 뭐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에 보면 주가는 경제의 그림자이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기업의 실적이고. 예.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거를 네. 미리 선행적으로 보여주는 신호야. 이런 게 이제 투자론 교과서에 나오는 말이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세상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별 세계 같아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라는 리그가 있고 자산 시장이라는 리그가 있는데 자산 시장이 실물 경제보다 훨씬 더 저는 좋은 평가를 받는 게 글로벌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주가 올라가는 것만 보고 뭐 한국 경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뭐 장밋빛 뭐 생각을 갖거나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지만 다만 지금 어떤 걸 하더라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떤 저성장이라고 하는 그 수레바퀴를 참 되돌리기는 힘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주가 올라가서 한국 경제의 많은 부분이 해결된다. 여기 동의하진 않지만 저는 정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거대 담론보다 할 수 있는 거 조그만 거 하나가 가져올 수 있는 순기능을 저는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도 주가가 올라갔을 때 웃는 국민들이 많아졌죠. 5년 예전보다 훨씬 전에는 한 많아졌죠. 600만 명인데 지금 1,400만 명이면 예. 이 주가 올라가는 걸 너무 과대 포장하지 않더라도 이게 뭔가 그 순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은 과거보다 더 커졌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뭐 국민의 1,400만 명이 주식이라고 하는 자산에 이해관계가 노출이 돼 있다 그러면 뭐 이걸 저는 너무 과대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보지만 정치 영역에서 이거를 또 너무 그 좀 사소하게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 또 주가가 올라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순기능이 과거보다는 좀 작동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산술적으로는 경제활동 인구 2명 중에 1명이 주식 투자를 한다라는 셈이니까 네. 또 전반적으로 또 영향을 안 줄 수가 없는 거고요. 뭐 자산 효과 같은 거 기대해 보면 왜 경기 선행 지수에도 코스피가 들어가듯이 네. 코스피가 더 좋아지면 네. 경기도 또 좋아지는 일종의 마중물, 뭐 이제 자산 효과 신호가 네. 또 될 수도 있어요. 특히나 이제 우리는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하는 기대가 깔려 있는데 이제 집값이 올라갔을 때 자산 효과가 발생하느냐. 한국에서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자산 효과 인과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집값이 올라간다 그러면 그냥 내 돈이 부동산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진 않고. 지금 우리나라의 소비 침체라는 게 저는 부동산에 너무 많은 돈이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집 산 사람들은 집값이 올라가서 좋을 수 있지만 소비로 연결되기가 힘든데 사실 주식도 바이앤홀드라고 하는 걸 하면서 올라가는 강세장에 있다 보면 사실 주식을 팔아야 돈이 되는 거긴 하지만 대체로 이제 주식은 배당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는 그 자산 효과가 부동산보다는 조금 자산 효과가 발생하는 연결고리가 조금 강한 것 같고 특히 우리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주주환원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로 거론이 되고 물론 이제 우리가 주식으로 저는 장기 투자해서 돈을 버는 거는 배당의 재투자라고 하는 것도 내가 여력이 있으면 배당받은 돈을 쓰시는 것보다 그 주식을 또 사거나 새로 투자하는 배당의 재투자라고 하는 게 장기 주식의 성과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는 하는데 그렇죠. 뭐 필요하면 배당 뭐 그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캐시플로우가 좀 나오는 자산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뭔가 저는 순기능이 주택보다는 작동할 개연성이 크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제 배당금이 들어오는 시기가 조금씩 그래도 분산되는 분위기이긴 합니다만 네. 대부분의 배당금 많이 들어오는 4월이 되면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제 조금 좋아지시죠. 네, 그럼요. 또 따박따박 이렇게 내 계좌로 들어오는 그 배당이라는 게 이게 또 장기 투자를 이끄는 힘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매년 받다 보면 이게 의외로 큰 힘이 됩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기업들이 배당을 더 많이 확대하도록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비롯해서 배당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정책. 물론 이제 세법은 논의 중에 있습니다만 이게 또 빨리 좀 결정이 나야 될 텐데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시는 게 지금 기업 실적이 그렇게 막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실물 경제랑 자산 시장은 좀 다른 리그인 것 같다라고도 표현을 해주셨고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막 이익이 좋아져서는 아니고 저평가만 해소가 되는 네. 이런 상황인 거고요. 이익도 좀 좋아지면 좋을 텐데 오늘 네, 다만 이제 그런 네. 말씀은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뭐 독일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 주가가 몇 년째 사상 최고치인데 사실 기업 이익이란 관점에서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막 관세를 물리고 하기 때문에 네. 사실 앞으로 1, 2년의 실적이 어떻게 될지 가늠하기는 좀 힘든데 그래도 한국이 이 산업 포트폴리오가 이게 뭐 총량적으로 괜찮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가 뭐 조선도 경쟁력이 있고 반도체도 경쟁력이 있고 지금 화장품이나 음식료와 같은 소비재도 이제 외국인들에게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 경제 펀더멘탈이 저는 총체적으로 보면 어렵다 공감하지만은 이제 상장사 내에서의 산업 포트폴리오를 보면 사실 저는 뭐 한국보다 멀쩡한 나라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정말 양호한 편이고. 예, 이거를 뭐 그 어떻게 보면 네. 너무 이제 우리 경제가 걸어온 길을 보면서 이 굉장히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어려운 건 사실인데 너무 자기 비하적인 특히 투자자 입장에선 그런 태도를 가지는 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욕심이 많죠.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거고 사실 우리 시장 우리나라만 해도 정말 대단한 거고 환율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1,395원에서 1,390원대 후반 네. 가리키고 있는데 1,400원이라는 문턱은 넘지 않고 조금 이제 내려오기는 하는데 그런데 아예 그냥 만성으로 1,300원대 후반에 있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환율이 딱히 넘치지도 않고 그리고 타고 내려오지도 않는 이 현상은 지금 좀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 환율 움직이는 게 한국과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금 우리가 대미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인가요? 네. 이거 어디서 마련해서 할 거냐 이런 논란 되게 많잖아요. 네. 이제 한국은행이 미국 연준과 통화 수합을 뭐 맺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당장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아주 장기적인 미션이거든요. 네. 만약에 저는 환율도 가격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가 혹자가 말하는 것처럼 3,500억 불이 한꺼번에 빠지면 외환 위기급에 만약에 위기가 난다. 이게 뭐 이다 아니다 그런 주장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 그게 현실성이 있다면 환율이 이렇게 움직이진 않을 거예요. 선행적으로 막 급등을 하겠죠. 근데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은 그냥 뭐 잘 안 떨어지고 잘 오르지도 않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4월 달에 1,488원 고점에서부터 7월 달에 1,350원까지 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수출이 좋아지거나 우리나라 성장률이 개선이 돼서 환율이 떨어졌다기보다는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를 하고 하면서 미국의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네. 또 최근에 이제 스티브 마이런이라는 사람이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까지 들어갔는데 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인데 이제 이 사람이 달러 가치가 좀 약해져야 된다. 달러가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무역 수지에서 적자를 본다. 그래서 미국이 인위적으로 달러 약세를 용인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형성됐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이 좋아서 그 환율이 떨어지면 이건 달러 워낙 강세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데 제 생각에 1,350원에 떨어진 것도 미국발 요인에 의해서 환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건 달러 약세고요. 네. 지금 1,350원에서 1,400원 언저리까지 한 50원 뛰었습니다. 네. 이것도 제 생각에는 워낙 약세가 아니고요. 그냥 달러 강세입니다. 통화라는 게 다 상대적인 상대적인데 이번에 달러 강세는 미국발 요인이 아니고 유럽이 지금 좀 어렵죠. 재정 문제로. 예, 프랑스의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또 지난주에는 영국의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금 그 영국의 10년짜리 국채 수익률이 4.7%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살면서 뭐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좀 이제 변방이라기보다는 좀 이제 고성장을 하고 네. 또 개발도상. 재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나라보다는 금리가 낮았지만 네. 우리가 선진국보다 금리가 낮은 적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10년짜리 국채는 2.8입니다. 네. 근데 영국의 길트라고 하는 오래된 영국 국채를 말하는 게 길트인데요. 영국의 10년짜리 국채 4.7이고요. 프랑스 국채 수익률도 3%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로존의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 때문에 보다 정확히는 사실은 달러 약세라기보다는 달러 강세라기보다는 유로 약세입니다. 그리고 파운드 상대적으로. 약세고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세고 이런 영향이 뭐 어쨌든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볼 수도 있고 신흥국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달러가 한국의 환율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한 15년 전에 소위 피그스라고 하는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그리고 스페인이었죠. 네. 이런 나라들의 재정 위기가 불거질 때는 물론 이제 그때 그리스 금리는 더 급등을 했지만 그런 나라들의 금리가 급등하고 유럽의 주가도 조정을 받고 또 그때 한국의 주식시장도 영향을 많이 받고 흔들렸었죠. 했었는데요. 지금 뭐 오늘 그 조간신문 보신 분들은 거의 다 외신면에 영국의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영국 금리가 올라가고 영국 파운드가 약세다 이런 네. 기사를 보셨을 텐데 네. 영국 주가는 그냥 사상 최고치입니다. 고점 부근이니까 조금 그때와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시장이 믿고 있는 건 뭐냐? 제 생각에는 일본을 봐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부채가 많이 늘어난 나라의 가장 앞서간 나라는 지금 뭐 일본이죠. 정부 부채가 GDP의 250%가 넘은 거고요. 그러면 그때 일본이 어떻게 했느냐라 그러면 중앙은행이 결국 뭐 양적을 하라든가 채권을 사면서 국채를 그 소비하면서 수요해주면서 금리가 낮게 유지가 됐거든요. 네. 그리고 2022년도 가을에 그때 이제 토러스라고 하는 영국 총리, 여성 총리였죠. 이 사람이 이제 대처와 같은 굉장히 보수적인 그 대처 총리와 비슷하게 코스프레를 했어요. 그래서 작은 정부로 가고 세금을 깎아주고 이러면서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때 영국 국채가 급등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영란은행이 양적 긴축이나 금리를 올리는 사이클에 있었어요. 올리는 사이클에 있었는데 영국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냥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도 국채를 사주는 일시적으로 그런 액션이 나타났었어요. 영국의 중앙은행이 한편으로는 금리를 올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부 기준금리를 국채를 올리는데 사주고. 양적 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것을 우리가 뭐 이제 가벼운 일로 봐서는 안 되는데 이제 유로존의 재정 위기 때도 당시 ECB 총재였던 드라기 총재가 예. 우리는 무엇이든 하겠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좀 안정되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우리가 재정의 문제를 좀 열심히 봐야 되는 건 맞는데 이제 중앙은행가들이 그동안 해왔던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그냥 좀 아니라는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또 막아주겠지라는 기대가 있는 것 같고 그 모든 전범이 저는 일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사실은 그런 아니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는 과거에 각국 정부가 중앙은행이 또 해왔던 그 패턴을 알고 있기 때문인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살면서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자들이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국채보다 영국과 프랑스의 국채가 더 위험해.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 지금 놓여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으로 시기를 되돌려 보면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제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더 타격을 받았던 그 유럽 국가들, 피그스 국가들 재정 위기 엄청났었는데 근데 지금은 뭐 재정이야 어떻든 주가는 사상 최고치 가고 있고. 네, 뭐 돌이켜 보면 지금 이제 시장이 굉장히 또 과열일 수도 있어요. 그냥 이게 사실 영향을 받는 게 합리적인 반응인데 주식은 거기에 대해서 그 굉장히 외면하는 그런 어떤 약간 버블 비슷할 때 나오는 상황일 수 있는데 저는 그것마저도 꺾이는 거 보고 판단하자. 어차피 지금 2008년 위기 이후로 2020년 코로나 이후로 보면 이게 펀더멘탈로 보면 계속 사상 최고치를 치는 주가를 설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는 이런 현상을 보고 우리가 당위적으로 규범적으로 야 주가 올라가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는 다른 세계야. 이거 뭐 그런 주장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네. 우리는 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팔고 여기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뭔가 게임의 규칙이 좀 바뀐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꺾이는 걸 보고 판단하자라는 게 저는 어느 나라 어느 투자나 지금은 필요한 자세인 것 같아요. 예단하기보다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 입장에서 난 이해 안 돼. 이게 말이 돼? 라고 하면은 또 시장과 반대로 가기 십상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적당히 또 시장의 분위기에 맞춰가야 되는 것도 또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 환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390원대 그러면은 올해 코스피가 뭐 주요 증시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달러로 투자하는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그러면은 달러로 환산했을 때 네. 한국 증시는 더 싸 보일까요? 뭐 그거는 어느 시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죠. 예를 들어서 작년 4분기 올해 초는 환율이 1,400원 넘었으니까 아하. 그때 투자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코스피도 오르고 원화도 그때보다는 강세니까 그래서 이제 환율로 보는 거는 어느 시점에 따라 다른 건데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의 환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네. 예, 우리가 외환위기 이후에 이제 변동환율제로 자유변동환율제로 이행한 이후의 역사로 보면 지금의 1,400원 언저리에서 환율이 형성이 됐던 시기가 길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한국 주식을 이제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 싸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이거는 또 입장에 따라서 그리고 그 시점에 따라서 달리 봐야 할 테고요.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오늘 삼성전자가 4% 이상 오르는 최근에 좀 보기 힘들었던 장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7만 원, 8만 원 올라와서 8만 3,600원까지 지금 올라서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또 나홀로 강세를 보이는 거는 정말 드문 일인데 뭐 좋은 일이라도 있답니까? 네, 사실 옛날에는 되게 많았는데요. 예, 최근 들어서는 HBM 같은 데서도 SK 하이닉스에 밀리고 하다 보니까 그랬죠. 사실 삼성전자가 약간 좀 주식시장에서는 좀 천덕꾸러기 비슷한 대접을 받았던 것 같은데 정확한 표현이에요. 예, 근데 천덕꾸러기. 사실 최근 한 2, 3년을 제외하면 삼성전자만 독주했던 사례들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오히려 많습니다. 또 삼성전자가 굉장히 큰 기업이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적은 중소형주가 올라갈 때는 돈이 조금만 들어가도 그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데 사실 삼성전자는 굉장히 큰 종목이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주변 종목들은 또 못 오르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일종의 이제 수급 블랙홀이 된다라는 일종의 뭐 있죠. 그런 것도 있죠. 예. 그러기도 했었는데 뭐 최근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굉장히 뭐 훌륭한 기업이죠. 글로벌 IT계의 정말 훌륭한 기업인데 이 HBM이라고 하는 이런 칩 생산에 굉장히 이제 수율의 난항을 겪었는데 지금 또 엔비디아에 또 납품할 수 있다. 품질 테스트를 뭐 통과했다. 그런 뭐 외신 보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직 삼성전자가 직접 밝히지는 않았는데 외신을 비롯해서 이번에는 HBM3 12단이라고 하는 최신품을 엔비디아에게 품질 인증을 받을 가능성이 더 커졌다. 뭐 이런 네.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반도체가 글로벌하게 최근 한 2주 사이에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예, 지금 보면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도 최근에 글로벌 미국 IT 종목 중에 단연 좋고요. 엄청 올랐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마찬가지고 뭐 하이닉스는 뭐 오늘 주춤합니다만은 뭐 그동안 오른 거 생각하면 장기적으로 주가 추세가 굉장히 좋았고. 그렇죠. 35만 원까지. 지금 시가총액이 하이닉스가 258조 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핵심은 지금 뭐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중심을 잡으면서 여러 가지 그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기대를 계속 유지시키는 것 같고 네. 또 최근에 오라클도 비슷한 비즈니스 하면서 좀 했기 많이 때문에 AI 반도체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연결고리들이 작동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단 하나를 보자 그러면 결국 엔비디아 주가에 연동이 되는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엔비디아가 반도체 생태계에서 어떤 성장하는 흐름을 전적으로 거의 주도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먼저 올랐고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보면 이것을 주변주라고 말하면은 사실 저도 굉장히 생경한데 굳이 따지고 보면 엔비디아 올랐고 또 거기 잘 엔비디아와 비즈니스에서는 SK하이닉스 장기적으로 올랐고 약간 이제 주변에 있었던 종목들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양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우리 증시가 4월부터 올라왔는데 일단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하는 기대는 계속 깔려 있고 8월에 살짝 후퇴했다가 최근에 다시 또 이제 좀 커지는 그런 흐름인 것 같고 또 한 축은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서 빗달러 자산인 한국 주식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게 한 축이었는데 요거는 9월 들어서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원달러 다시 올라가면서 근데 최근 들어서 다시 강화되는 거는 반도체에 대한 기대는 또 새로운 동력으로 작동을 하는 것 같은데 과거보다는 우리나라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에 대한 의존도가
사실 낮아졌어요. 예전에는 2000년대 초는 삼성전자 한 종목이 네. 코스피 시가총액의 35%를 설명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삼성전자 15% 내외밖에 안 되니까 네. 그렇긴 해도 그래도 우린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 효과를 또 시장이 톡톡히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세장에서는 희한하게 뉴스가 나와도 계속해서 좀 뭔가 밀리고. 돌아가면서 안 되는 뉴스들이 나오는데 지금은 하나하나가 조금 전체적으로 좀 좋은 뉴스들이 시차를 두고 한국 시장에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강세장일 때는 좋은 뉴스가 이상하기도 많고 그 좋은 뉴스에 또 주가는 바로바로 반응을 하는 게 강세장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삼성전자 이야기는요. 또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뉴스 한 번 더 정리해드리고 이어갈게요. 개미스쿨 시간 잠시 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핵 동결은 일종의 잠정적 응급조치이자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오늘 미국 뉴욕으로 출국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어제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면 만날 수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은 1년 전보다 13.5% 증가한 401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수출은 관세의 영향에도 6.1% 증가했습니다. 무역 수준은 1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부터 2차 소비 쿠폰 10만 원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소득과 재산 상위 10% 국민은 2차 소비 쿠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다였습니다. 개미스쿨 시간 이어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 10시 36분 현재 함께하고 계시고요.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인 김학균 전무와 함께 개미스쿨 시간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전무님, 네. 반도체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이번 주죠. 네. 23일에 마이크론 실적이 나옵니다. 항상 이게 마이크론이 세계 3위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데 네. 1, 2위 업체의 주가에도 영향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근데 그 전에 마이크론이 최근에 뭐 시장에 어나운스했던 것들을 보면 뭔가 기대치를 많이 높여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그렇죠. 네. 이번에는 이제 마이크론 회계연도로 따지면 여기가 8월 결산법인이다 보니까 4분기 실적이 나오는 건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뭐 엔비디아의 업황이 다르고 마이크론의 업황이 다르고 또 브로드컴의 업황이 다르고 사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지금은 AI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근간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파생이 된 것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앞서 그 실적을 발표했던 기업들의 가이던스가 뭐 어떤 거는 뭐 눈높이에 못 미쳤니 뭐 이런 평가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그게 꺾인다라고 하는 그런 징후들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사실 SK 하이닉스류에 가깝다기보다는 메모리 디램 넘버 그 3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인데 네. 사실 SK 하이닉스는 HBM으로 독주고요. 또 마이크론과 삼성전자가 조금 비슷한 요즘 느낌을 받는데 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 삼성전자가 훨씬 훌륭한 회사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앞선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그 전망 가이던스를 보면 마이크론도 크게 뭐 실망스러운 그런 가이던스를 내놓을 가능성은 좀 낮은 거 아닌가. 물론 이제 주가는 최근에 그야말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네. 뭐 반응이 일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실적 자체는 제 생각에는 좋게 나올 개연성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이던스라고 하는 건 자기네가 발표하는 과거의 실적뿐만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이 반도체 시장을 이렇게 봅니다. 라고 해서 일종의 전망치를 제시를 하는 건데 또 시장은 과거 실적만큼이나 미래의 전망치를 또 긍정적으로 듣고 싶어 하고 일단 기대치는 높은 상황입니다. 또 다른 반도체 업체 세계 시총 1위 엔비디아 아까도 잠깐 이야기해 주셨고 엔비디아가 여전히 이제 이끌어가는 장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엔비디아가 최근에 인텔에다가 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7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물론 이게 미국 정부의 등쌀 때문인 건지 엔비디아의 어떤 필요에 의한 건지 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뭐 돈살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효율적으로 생각하면 왜 인텔에 투자를 합니까? 인텔은 이제 저문은 해. 네, 저문은 해고 그리고 그 이미 바이든 행정부 때 미국의 반도체법이라는 게 이제 발효가 되면서 네. 이 그 주문형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 파운더리 인텔이 했다가 적자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나라 그 노동자들이 이 미국에서 지금 말도 안 되게 몇 주 전에 쫓겨왔잖아요. 네네네.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과연 그 공장을 이 돌릴 수 있는 숙련된 인력이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가 상당히 이제 뭐 국가 자본주의적인 뭐 행태를 보인다 뭐 이런 주장들도 있는데 뭐 그런 일면이 있다고 봐요. 지금 그 일본 제철에 넘어간 US 스틸에 대해서도 이 황금주 같은 거 막 의결권 같은 거 막 행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하는데 저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비효율이고 특히 이제 파운더리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뭐 저는 뭐 미국이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중국도 저렇게 약진을 막 하는데 미국이 시간을 두면 왜 못하겠어요. 근데 저는 미국이란 시스템이 이걸 견뎌내기가 중국은 미국보다 훨씬 더 권위주의적인 정치 체제고요. 그냥 우리가 하자 그러면 하는 구조인데 네. 기업들도 상당히 이제 오너십이 저게 민영화된 기업이지만 실제로 주주들에 의해서 경영이 되는 건지 정부 의중이 반영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심스럽게 보잖아요. 네. 예. 특히 이제 중국의 기업들은 기업마다 다 뭐 이제 당 위원회가 다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의 이 천정페이가 쓴 책을 보면 인사나 이런 것도 당이 그 당 위원회에 막 허락을 받는. 예. 근데 이제 미국은 그거보다 훨씬 더 오픈된 사회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이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많이 코스트가 들어가고 또 비효율이 만들어지고 또 물가가 불안하게 움직이고 뭐 이런 과정에서 또 선거를 치러야 되고 이렇게 간다 그러면 저는 뭐 트럼프가 어떤 생각을 가진지는 알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냥 단순히 공언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을 한다는 걸 알겠는데 네. 이게 잘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보장은 잘 될 수는 있지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릴 것 같고 그 안에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인텔이 저는 작년도 11월 달에 유서 깊은 다우 지수에서 빠졌어요. 다우 30 지수 안에 미국에서 제일 좋은 기업 30개를 꼽아놓은 다우 지수 안에 들어가 있다가 작년 11월에 빠졌고 빠지게 된 게 파운더리에서 그냥 대규모 적자를 보면서 회사가 휘청거린 거였거든요. 그렇게 보면 저는 이것이 굉장히 비효율이고 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뭐 인텔과 그렇게 뭐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오히려 삼성이 더 잘해주고 예전과 같은 그런 교육의 체제라 그러면 삼성에서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극단적인 비효율의 상징이고 이게 잘 될 거다라는 보장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미국 정부가 인텔에 투자하라고 하니까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영향으로 인텔의 주가도 많이 오르기는 올랐습니다만 미국 정부가 투자한 금액보다 50% 더 비싼 값에 투자 들어갔더라. 네, 엔비디아 네. 입장에서는. 그건 뭐 저의 뭐 미국 정부의 압박인지 뭐 저의 뭐 추정이긴 한데 경제적으로 보면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게요. 그렇게 해서 엔비디아랑 인텔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은 아직은 찾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최근에 그 미국의 비자, 특히 H1 비자, 그 전문직 취업 전문 비자를 놓고 이른바 미국 정부가 장사를 하듯이 수수료를 100배 올린 거 보고 굉장히 비판을 하더라고요. 지금의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네. 엄청난 혁신을 할 수 있었던 거는 해외 유능한 인재를 받아들였기 때문인데 이렇게 되면서 미국의 빅테크들 성장과 유연성 측면에서 조금 더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럼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야겠습니다. 지금 이제 벌어지는 일들은 지금 뭐 주가가 올라가고 뭐 그러니까 그냥 다 묻히는데 진짜 시간을 두고 우리가 봐야 될 그런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될 수도 있고 미국이 중국보다는 훨씬 더 열린 사회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계속해서 이런 그 구조가 얼마나 갈지에 대해서도 당장 뭐 내년에 중간선거 이런 거 보면서 또 중간선거 자체가 여당이 이긴 적이 별로 없었어요. 굉장히 견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랬을 때 이제 트럼프가 계속 그렇게 칼을 휘두를 수 있을지도 그래서 저는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한 절반 정도는 뭐 예측이라고보다는 저의 바람이 담긴 의견이긴 합니다만은 상당히 유동적인 상황으로 봅니다. 이것이 앞으로 계속 지속 가능한 질서로 보기에는 너무 걸리는 게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또 이제 분리하면 또 말을 바꾸는 게 또 미국 최근 행정부의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증시내에서 수급을 보면 오늘도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한 5천억 이상을 순매도하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좀 증시가 올라오면서 삼성전자도 개인 투자자들은 좀 팔고 있고 네. 증시 전반적으로 외국인을 사지만 개인들은 줄여나가고 있더라고요. 네. 어떤 생각일까요? 이 정도면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라고 개인 투자자들은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뭐 파는 거는 어쨌든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안 파니까. 근데 저는 이제 뭐 경제신문이나 이런 데서 수급을 다룰 때 외국이 사실 누가 사면 누군가는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3대 네. 주체니까요. 그러니까 다 살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주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극단적인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람들이 사고자 하는 사람은 단돈 100원이라도 싸게 사고 살 수 있으면 그 주문 안 낼 거고 파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극단적인 이해관계가 이제 맞물리면서 나타나는 건데 그렇게 보면 저는 어차피 누가 살려면 누가 팔아야 되니까 특정 국면에서의 수급 주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코로나 직후에 장이 올라갈 때는 거의 전적으로 외국인은 계속 팔았어요. 1,400에서부터 계속 팔고 개인 투자가가 계속 샀죠. 한국 기관 돈이 없고 동학개미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특정 국면에서는 시장을 이끄는 주체의 움직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누가 팔면 누가 사는 거니까요. 그래서 2021년에 장이 꺾일 때도 개인 투자가들의 자금 유입 속도가 둔화가 되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주춤거렸거든요. 특히 뭐 LG 에너지 솔루션 그 분사와 같은 물적 분할과 같은 그런 거대 규모의 돈이 들어오면 한국 개인들의 돈이 확 거기 막 잠기고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이러면서 시장이 조정을 받았는데 뭐니 해도 이번 사이클은 외국인 주도의 시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파는 사람이야 뭐 안 좋게 보거나 많이 올라서 팔았겠죠. 그럼 뭐 그 이상의 그런 복잡한 해석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뭐 그런 건데 이번 사이클을 이끄는 거는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제일 중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시장을 판을 읽는 데는 지금은 개인 투자가들이 파는 뭐 이런 것들을 유추하는 것보다는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제일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해서 많이 올라가는 주식들의 유형을 봐도 외국인 투자자가 선호하는 네. 혹은 이제 대형주.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사서 증시가 올라갔을 때는 뭔가 당장은 적자지만 미래 기술, 뭐 네. 미래 성장이 기대되는 막 그런 기업들, 꿈이 많은 기업들 위주로 네. 많이 올라갔었다라면 해서 이게 장세의 수급을 보고 어떤 기업들의 주가가 더 많이 오를 것인가 이걸 또 판단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확실히 우리나라가 이제 기업 규모별로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가 대형주, 101위부터 300위까지가 중형주, 301위부터 끝까지가 소형주고요. 코스닥 시장은 전체적으로 코스피로 치면 소형주에 가깝거든요. 네. 근데 올해 한국 시장 굉장히 많이 올렸지만 대형주와 중형주 성과가 코스피와 비슷하고요. 소형주와 코스닥은 훨씬 뒤처져 못 있습니다. 미치죠. 예, 그 성과가 한 10%포인트 이상 격차가 날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또 외국인 주도 장세에서 또 나타나는 과거에도 나타났던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 장세를 잘 읽어야 된다라는 거고 좀 이제 기대되는 측면이 그동안 이제 내수 경기가 너무 어려웠었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좀 많이 와주는 게 그래도 일견 좀 도움이 됐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도 시작된다 하더라고요. 관광 관련주들이 또 일부 이게 반영한 건 있겠습니다만 내수 경기나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뭐 지금 한국의 내수는 지금 돈이 그냥 다 부동산에 깔려 있어가지고 네. 내부적으로 이렇게 좋아지긴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요. 근데 2015년, 16년 이때까지 그때 우리나라 내수 기업들을 수출하는 내수라고 그랬습니다. 수출하는 내수. 예, 실제로 물건을 나라 밖으로 파는 게 아니고 외국인들이 와서 특히 이제 중국 그 사람들이 와서 사주면서 그런 기대가 형성이 됐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소비라고 하는 게 약간의 정서적 문화적 코드도 작동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뭐 전 앞에 K 붙이는 거 좋아하진 않지만
이 그 뭐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약진을 하고 있어서 네. 특히나 저는 중국은 중국 정책 당국이 한국에 대해서 뭐 어떤 평가를 내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우리 11월인가요? 에이펙 회담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랑 시진핑 주석도 만날 것 같고 네. 시진핑 주석은 어쨌든 한국에 또 올 가능성이 높아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제 생각에 한국의 내수 소비 주식은 중국의 정책 그리고 또 중국인들의 입국객 수 이런 것들과 많이 연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월 31일 또 11월 1일까지 정상회담이 그 일정으로 열리는데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의 참석은 거의 확정적으로 네.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도 그 기대를 좀 같이 해봐야 되겠고 이거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고 하나만 조금 더 여쭤보면은 OECD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 다시 한번 발표한다고 하는데 기존에는 낮추기 급급했잖아요. 네. 최근에는 뭐 증시도 좀 좋고 소비 쿠폰도 좀 풀리고 그만 낮춰도 되겠죠. 근데 혹시나 OECD가 올릴 여지도 있을까요? 약간 뒷북입니다. 지금 항상 경제 전망들은 좀 그런 3개월 전에 전망치를 1%로 낮췄는데 네. 시장에서는 OECD가 1% 낮추는 기간 동안에 우리 성장률 전망치가 한 0.8, 0.9까지 낮아졌다가 지금 이제 소비 쿠폰 풀려서 한 1% 정도 됐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시장의 기대치 1% 정도를 그냥 확인시켜 주는 정도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또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그렇게 상향 조정될 만한 그런 여지가 아직은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선순환 효과들이 조금 더 강력해지길 바라보고요.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인 김학균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0.9% 오른 3,476, 코스닥은 1% 오른 872를 나타내고 있네요. 자,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또 알찬 소식 많이 들고 올게요.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